자, 오늘은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신소재죠.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만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재, 또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찾아내야 할 소재, 또는 현재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할 소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신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소재 단원에서 다뤄야 할 것들도 있어요. 꼭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비브라늄처럼 처음 들어보는 것만이 신소재는 아니라는 거, 그거 조금 명심해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사실 새로운 소재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것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반도체. 우리나라가 일단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 몇몇 기업들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인데요. 이 반도체도 이제 신소재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잘 모르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도 또 들어봤지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도체가 무엇인지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요. 또 이 신소재 단원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것 또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더 개발되어야 할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여전히 들어봤습니다. 그래핀 들어봤죠? 이 그래핀도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 그래핀이 무엇인지 정도 한번 학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할 거냐,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내용이 물리학 1에서도 다뤄지고요. 또 물리학 2에서도 다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학습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 내용을 학습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무엇부터 학습을 해봅시다. 반도체부터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 내용을 좀 완벽히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빨리 감기 하시면 되고요. 또는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지식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색다른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단어는 생소하지 않지만 좀 낯설죠. 잘 모르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보세요. 반도체에서 한 글자만 떼어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됩니다. 어떤 글자를 뗄까요? 그렇죠. 반을 떼버리세요. 반자를 확 떼버리면 어떤 글자만 남죠? 그래요. 도체만 남습니다. 도체. 도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요. 도체가 뭡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죠. 그래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그게 도체입니다. 그러면 반 대신에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여기다 쇽 붙여 넣으면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부도체죠. 부도체. 부도체. 뭡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도체, 부도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대체 이 반도체는 뭡니까? 반도체는 뭘까요? 반도체. 그냥 느낌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반도체가 뭘까요? 반. 절반 반.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
절반적인 상태에 있는 물질, 도체와 부도체 그 중간에 있는 물질, 그게 뭐냐?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가 도체보다는 아니지만 부도체보다는 잘 통하는 그런 절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물질,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사실 반도체의 반을 먹고 들어가요. 라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거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일단 배경 지식이고요. 자, 두 번째 배경 지식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일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리처드 파인만 아저씨 아십니까? 아저씨는 아니고 물리학자인데요. 천재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 우리가 학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꼽히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물리학 중에서도 양자역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불릴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 학문인데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급,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대가, 이분이 바로 리처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선생님인데요. 리처드 파인만 박사님? 아무튼 물리학자인데요. 이 리처드 파인만이 이야기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 대부분의 그 문화가 파괴되고 그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 때 혹시나 살아남을 후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을 남길 수 있다면 물리학자로서 어떤 한마디를 남기겠습니까? 이런 쓸고컬의 질문을 누군가 했습니다. 문명이 파괴된 상태에서 후손들을 위해 한마디만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래? 이런 질문을 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겠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남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원자입니다. 그만큼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리처드 파인만이 생각한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다 보면 또다시 문명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나요?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일단 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 모형도 조금 더 발전되어서 오비탈이라는 모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과학 수업 여러분들 다 접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화학2나 물리2에 가면 그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2나 화2 많은 선택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오비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조금 더 고전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요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에 대해서. 실제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 모형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축소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고전적인 모형, 이 보어 모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 핵이 있고요. 핵은 어떤 성질을 띠죠? 네,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원자 모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전자가 이 핵 주변을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는 핵 주변 어디에서나 다 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곳에서 전자는 다 뱅글뱅글 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디에서도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불연속적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자, 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여러 곳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불연속적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요.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은 몇 개나 있을까요? 무한히 많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연속적이라고 해가지고 개수도 유한하다? 이건 여러분들 오개념입니다. 보세요. 자, 1, 2, 3, 4, 5.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죠. 1이랑 2는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1, 2, 3, 4. 자연수는 불연속적이죠. 그죠? 불연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는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히 많죠? 똑같은 거예요. 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도 연속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무한히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띄엄띄엄 무한히 이렇게 많은 이런 원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궤도,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앞으로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할 건데요. 마치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명칭을 쓴다고 해요. 어쨌건 이 첫 번째 전자 껍질, 1번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 다음 껍질은 자, 2번 껍질이라고 할까요? 3번 껍질, 4번 껍질 등등등등이 있죠. 그죠? 그죠? 이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하거든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껍질은요? 8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은 18개입니다. 여러분들이 8개까지 들어가는 경우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18개예요. 그러면 네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렇습니다. 32개예요. 그러면 이미의 n번째 껍질이라고 합시다. 이미의 n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n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한번 규칙성 보세요. 1번 껍질일 때 2개, 2번 껍질일 때 8개, 3번 껍질일 때 18개, 4번 껍질일 때 32개. n번째 껍질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의 n제곱이에요. 보세요. 1제곱은 1 곱하기 2는 2, 2제곱은 4 곱하기 2는 8, 3제곱은 3제곱은 9 곱하기 2는 18, 4제곱은 16 곱하기 2는 32. 이처럼 2의 n제곱개가 들어갑니다. 뭐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규칙성도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몇 개의 차이 나죠? 6개, 10개, 14개. 자, 이거 몇 개씩 차이 납니까? 4. 차이 나는 개수가 4씩 증가하죠. 뭐 이런 규칙성으로 보셔도 되고 어쨌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n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찰 수 있다? 2의 n제곱개만큼 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원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연속적, 불연속적, 불연속적이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히 많은데
자, 첫 번째 껍질부터 해가지고 전자가 유한한 개수로 찰 수 있고 n번째 껍질에서는 2의 n 제곱개만큼 찰 수 있다는 거. 맥시멈 개수가 이렇다는 거. 일단 원자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경 지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배경 지식은 체외각 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체외각 전자가 뭐냐? 이걸 또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뭐죠? 그죠? 물이죠. 물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과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는 몇 개입니까? 또 여기 물 분자에 있는 원자는 몇 개입니까? 이 질문은 왜 하냐면 여러분들 원소랑 원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소랑 원자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죠. 쉽게 생각하세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이고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를 하나하나 세는 단위. 보세요. H2O. 여기에는 어떤 종류, 수소, 그리고 또 뭐? 산소,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의 원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소는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H2O에서 원자는 몇 개인가? 수소가 몇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산소가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원자는 몇 개냐? 세 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조금 너무 구체적인가요? 어쨌건 원소는 종류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종류별로 쫙쫙쫙쫙쫙 깔끔하게 나열해준 표가 있죠. 가로줄, 세로줄로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표현해준 게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기율표라고 그럽니다. 그죠? 가로줄끼리의 어떤 규칙성을 갖는 것끼리 모으고 또 세로줄끼리 어떤 규칙성을 갖는 것끼리 모으고 그래서 가로줄끼리의 규칙성을 이어서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고요. 세로줄끼리의 규칙성을 이어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족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주기, 족으로 나뉘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을 나타낸 것. 주기율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그죠? 자, 주기율표에 보면 얘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나? 주기와 족에 맞춰가지고 나열되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수소냐, 산소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수소냐, 헬륨이냐, 리튬이냐 우리가 이 종류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양성자의 개수예요.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 물론 전자의 개수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자, H 씁니다. 이거 뭐죠? 수소예요.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게 수소죠. 그죠? 이걸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자를 핵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자가 떨어져 나간 얘를 물론 양성자라고도 하지만 얘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소이온이라고도 그래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 있는 요 상태, 이 핵만 남은 상태에서도 수소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원소의 이름은 원소의 종류는 일단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양성자. 그래서 제가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뭐 반은 맞을 수 있지만 반은 틀리다는 거. 그죠?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소라고 하는 이름은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주기율표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트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 원소인데요.
이 11이 일컫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의 개수로 구분한다? 양성자의 개수로 구분한다 그랬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양성자가 몇 개? 11개라는 얘기죠. 그죠? 11개요. 그럼 이 나트륨 원자는 이온 아니고요. 원자는 양성자도 몇 개? 11개가 있고요. 전자도 몇 개?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을 이루고 있죠.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자, 알고 있는 얘기 또 너무 길게 했습니까? 자, 어쨌건 나트륨이 있습니다. 전자 몇 개라고요? 11개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원자 모형으로 돌아가서요. 봅시다. 나트륨 원자가 있다면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다 그랬죠?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자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이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상태라면 이걸 좀 줄여서 표현하자면 바닥 상태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건 안정적인 상태라면 전자가 어디에서부터 존재할까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엄청 무한히 많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바닥 상태라면 안정적인 상태라면 이 11개의 전자는 어디서부터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안쪽부터 존재합니다. 가장 안쪽부터 차례대로 존재해요. 그래요. 가장 안쪽부터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보세요.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무한히 많죠. 그죠? 가장 핵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바깥쪽에 있는 곳은 에너지가 높아요. 바깥쪽의 위치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핵과 가까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작아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찹니다. 이게 왜 그러면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꼼꼼하게 얘기하나요? 그죠? 에너지가 왜 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랑 비슷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얘네 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자,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우리 주변의 상황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지구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물체가 있다고 할까요? 지구가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도 뭐가 작용하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죠? 중력. 뭐 중력 인력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거나 둘 다 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 물체가 지구로부터 어떻게 될수록 멀어질수록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 물체의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 고등학교에서는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 안 쓰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이제 쓰긴 할 건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학습되어 왔던 그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점점 커진다고 배웠죠. 똑같아요. 이게 뭐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중력에 의해 잡아당기는 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거나 똑같이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럼 얘나 똑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자연이 그래요. 얘나 뭔가 대칭적으로 비슷하다면 결과 또한 동등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우리 과학 못합니다. 막 예외가 많다. 그럼 우리 과학 안 합니다. 그죠? 어쨌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전자는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경우에 가장 안쪽부터 전자가 차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나트륨 전자 몇 개라 그랬죠? 나트륨 원자는 전자가 11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부터 찰 건데 안쪽에 일단 몇 개 들어갑니까? 가장 안쪽에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요?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은요? 8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나트륨 몇 개라고요? 11개예요.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갔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았죠. 그 1개는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요? 3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자 있어요? 없어요? 11개 다 차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차 있는 껍질 중에서 가장 마지막 껍질 몇 번째 껍질이죠? 그죠? 요 3번째 껍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요 3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죠. 이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이게 뭐냐? 체각전자예요. 체각전자.
가장 마지막,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이게 최외곽전자예요. 교과서에서 이제 최외곽전자라는 표현 말고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쓸 건데 원자가 전자, 최외곽전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뭐 최외곽전자, 원자가 전자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은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최외곽전자라는 표현보다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 반도체를 설명합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도 알아야겠죠?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중에서도 이 전자 중에서도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나누는 거죠. 기준이 조금 더 강해요. 대부분 사실 최외곽전자는 화학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나 최외곽전자나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주기율표상에서 18쪽 있죠. 18쪽. 비활성 기체죠. 그죠? 이 18쪽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전자에 있는 그 전자들이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진 않아요. 그래서 18쪽은 최외곽전자는 있지만 원자가 전자는 없어요. 이 18쪽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최외곽 전자나 원자가 전자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18쪽 다루느냐?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최외곽 전자나 원자가 전자나 일단 뭐 개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뭐 18쪽 말고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자, 최외곽 전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번째 배경 지식 뭐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배경 지식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옥텟 규칙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합니다. 옥텟 규칙이 뭐냐? 자연의 규칙성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이 규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은 그저 찾아냈을 뿐인 거예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사람이 이 자연을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막 이런 규칙을 막 가지고 자연이 형성되게 막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자연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그 자연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알아챈 것일 뿐이에요. 어쨌든 옥텟 규칙이 뭐냐? 일단 OCT, 악트가 들어가죠, 그죠? 악트가 들어가면 일단 숫자 8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 보세요. 악토퍼스. 문어죠. 문어다리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 다음 옥타브.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옥타브가 뭐냐면 도부터 도까지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죠. 옥타브. 그 다음 자, 악토벌 몇 월입니까? 10월이죠. 그죠? 악토벌은 10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왕 이름 같은 걸 껴가지고 달을 만들다 보니까 아우구스타 왕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좀 밀려서 10월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악토벌을 제외하고는 이 악트가 들어가면 일단 숫자 얼마? 8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은 무엇이냐? 자연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낸 것인데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일 때요? 8개일 때 자연이 어떠하다? 안정된다 라고 하는 규칙성이에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일 때요? 8개일 때 안정된다 라는 규칙. 자연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8개일 때 안정된다. 요 규칙을 조금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경 지식이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신이 혼미해집니까? 제가 배경 지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건 진짜 아무리 막 자료를 찾아봐도 못 찾을 수 있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은 재빠르게 스킵하시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오늘 사실 본격적인 오늘 수업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그죠? 자, 오늘 사실 할 내용은 이게 중심이에요. 뭐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 중간물질. 이 반도체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느냐?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 그대로 끄집어냈을 때
자연 상태 그대로 캐냈을 때 그 자체가 반도체적 성질을 갖는 것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것들. 순수하게 자연에서 그대로 쫙 해내가지고 그 물질만을 딱 순수하게 딱 봤을 때 반도체적 성질을 갖는 애들. 그게 뭐냐? 바로 순수 반도체입니다. 용어가 뭐 다양합니다. 순수 반도체라고도 하고 고유 반도체라고도 하고 진성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교과서상에서는 순수 반도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진성 반도체. 이게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수 반도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미량의 무언가를 집어넣어 줍니다. 뭐냐? 불순물을 집어넣어 주는데요. 불순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은 그냥 미량의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불순물이지 불순물 하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은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미량의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라고 할 뿐이지 불순물은 나쁜 거 아니에요. 미량의 것이면 그냥 불순물인 거예요. 보세요. 코끼리가 똥을 쌌습니다. 코끼리가 똥을 쌌는데 막 2kg 막 이만큼 싸놨어요. 근데 그 안에 금이 0.001g이 막 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금에 똥 꼈다고 합니까? 똥에 금 꼈다고 합니까? 당연히 똥에 금 낀 거죠. 우리가 똥을 중점적으로 보면 이게 금 낀 게 이상한 거죠. 금이 이게 미량이죠. 누가 그 금을 보고 이게 금에 똥 꼈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적은 양이면 이게 그냥 불순물인 거예요. 똥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불순물 나쁜 거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쨌건 이 불순물을 넣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용어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 도핑을 해줘요.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그 순수 반도체에다가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섞어준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순수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 얘는 일단 14족 원소예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같은 세로 라인에 있는 원소, 14족 원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실리콘, 저마늄이 있습니다. 실리콘과 저마늄. 우리는 특히 요즘은 이제 실리콘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건 순수 반도체 실리콘, 저마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도핑, 불순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도 크게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걸 넣어주느냐인데 이제 여기다가 13족 원소를 넣어주는 무슨 반도체요? P형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다가 순수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넣어주는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N형. 자, PN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지티브, 네거티브예요. 파지티브형, 네거티브형.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을 넣으면 파지티브, P형, 15족을 넣으면 네거티브, N형. 이렇게 일단 반도체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3족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건 이제 사실 과학 아니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 여기에 속하고요. N형은 어떤 게 있냐? 인, 비소, 15족은 인, 비소, 안티모니 같은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도핑시켜주면 이제 N형, 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을 도핑시켜주면 이걸 전부 다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됩니다. P형이 돼요. 그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2분 안에 이거 자연스럽게 외우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일단 이게 조금 한 29금이긴 한데 29금은 아니고 한 19금 정도긴 한데 일단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지 저를 깎아먹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냥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드립,
요거를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기억에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교육자적으로서 좋은 예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유머 코드로서 생각하셔야 되지 뭐 이걸 가지고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약간 17금 정도? 17금? 자, 보세요. 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13족, 15족 요것들 있죠? 이건 남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남고. 남자 고등학교죠. 남고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남고를 생각해 보면 일단 남고 친구들이 뭘 좋아합니까? 그렇죠. 축구 좋아하죠. 축구를 좋아하는데 남고 친구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메시예요. 자기가 호날두 아니면 자기가 메시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공을 만져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메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이제 메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다른 친구가 이제 공을 잡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메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공을 자기가 패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패스해. 야, 패스하라니까? 왜? 자기가 메시니까. 근데 저쪽에 이제 공을 몰고 가고 있는 또 다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얘는 또 지가 메시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메시니까 막 축구공을 막 몰고 또 가면서 옆에 친구가 막 패스하라고 해도 막 쌩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거야. 그럼 이쪽에서 자꾸 패스해 이야기하던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 야, 패스해. 아, 패스해! 화가 나니까 이제 뭐 물론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또 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패스해! 슈바.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욕을 했어요. 욕을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요. 네거티브하네요. 패스해, 슈바, 네거티브. 자, 그래서 자 일단 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쪽에서 공을 몰고 가고 있던 그 친구 욕을 들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요. 그죠? 혈기 넘치는 남고생이니까요. 복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몰고 가고 있는 공을 저 친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뻥 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빵! 표적을 보면서 막 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메시인 이 친구, 현실은 개발이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엄한 위치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엄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엄한 곳에 서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엄하게 막 공이 자기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엄한 사람에게 엄한 위치로 날아오기 마련이죠. 엄한 사람에게 엄한 위치로 날아오는데 그럼 이제 신체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체를 이제 막아야 되죠. 그 몸을 공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가려야 됩니다. 공이 날아올 위치를 이제 가려야 돼요. 자, 공은 엄한 사람에게 엄한 위치로 날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가려야 돼요. 그래서 붕소, 알루미늄 가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자, 뭐 이해 못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냥 이제 열받은 친구가 공을 뻥 차는데 잘못 찬 거예요. 공을 차야 되는데 개발이니까 막 어디를 차요? 땅을 잘못 찬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갈려요. 발이 갈려요. 그럼 뭐가 나요? 피가 나요. 죄송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요. P형, N형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욕은 나쁜 거 네거티브, 자기 몸을 지키는 건 파지티브, 아니면 피가 나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면 우리가 이 순수 반도체가 있고 이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불순물을 섞어주는 도핑을 통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는 것일까요? 그냥 순수 반도체 그대로 쓰면 안 되나? 왜 이 불순물 반도체를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수업 좀 길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 실리콘 또는 저마늄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실리콘 또는 저마늄은 몇 족 원소라 그랬죠? 14족 원소죠. 14족 원소. 14족 원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예요. 4개. 그럼 눈치 빠른 친구들 알 거예요. 13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그렇죠. 3개. 15족은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5개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실리콘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실리콘은 전자가 4개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처맞는 말이에요.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지 전자가 4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습니다. 자,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찍어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 따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화학 시간에 잘 배우시면 되고요. 그냥 점으로 찍어가지고 최외곽 전자 4개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옥텟 규칙으로 봤을 때 얘는 안정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죠. 안정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의 성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되고 싶다 보니까 이제 막 주변을 둘러봐요. 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주변을 둘러봤더니 얘 주변에 또 다른 실리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또한 처지가 똑같아요. 얘도 처지가 어때요? 4개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4개로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실리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불안정한 애들끼리 뭔가 방법이 없나? 우리가 집을 소유하는 것도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명의로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의 실리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합니다. 야, 내 전자 내 거이면서 네가 쓸 수 있게 뭐 해줄게? 공유해줄게. 대신 네 전자 네 거이면서 내 거이게 뭐 해줘? 공유해줘. 무슨 결합합니까? 공유 결합해요. 자, 내 전자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니. 내 거, 네 거니. 죄송합니다. 네 거, 네 거. 아니, 내 거, 아니야. 저기 공유 결합을 합니다. 내 거, 네 거.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한 일이 많아요. 그죠? 내 거, 네 거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최외곽 전자 몇 개로 맞춥니까? 8개로 맞춥니다. 8개. 안정되죠. 그럼 얘는 또 어떡합니까? 주변에 실리콘 또 어떻게 합니까? 공유결합 해서 8개로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안정되게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반도체요? 순수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결합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 뭔가를 이제 끼얹죠. 불순물을 끼얹죠. 그럼 예를 들어서 P형 어떻게 되느냐? 붕소를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 결합되어 있는 한 자리를 어쨌건 붕소가 한 자리 차지할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붕소가 조금씩 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실리콘, 붕소. 한 자리가 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붕소는 몇 족이죠? 13족이에요.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러면 보세요. 실리콘끼리는 뭐 내 거, 니 거니, 내 거, 니 거니, 내 거, 니 거니 공유결합하죠. 근데 붕소 보세요.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참아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거, 니 거니 하려고 해도 붕소는 공유해줄 게 없는 겁니다. 보세요. 실리콘이 있을 때는 내 거, 니 거니, 니 거, 내 거니가 되는데 여기 붕소가 들어가면서 내 거, 니 거니 하는데 얘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3개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한 곳은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가 결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비게 되는 거예요. 실리콘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이 자리가 다 채워져 있었죠. 결합적으로 다 채워져 있었죠. 근데 붕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가 전자가 있었던 이란 표현보다 전자를 공유했던 이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공유 결합했던 그 자리가 마이너스, 부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된 느낌이죠. 그죠? 마이너스의 결합이 마이너스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빈 구멍인데 이걸 굳이 플러스 취급을 합니다. 마치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자 그냥 플러스 취급을 하면 좀 편해서 어쨌건 플러스 취급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실리콘 공유결합 하는데 여기는 준다 안 준다? 공유결합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 양공. 그래서 이 13족 원소, 붕소 같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 양공이 생겨버리면서 이 자리가 비게 돼요. 비게 되니까 주변의 전자들이 이 자리로 들어가기가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 양공이 생기면 주변 전자 이동이 쉽다. 다시 말해서 전기가 어떻다?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띱니까? 전기적으로 플러스라고요. 자, 아닙니다. 나가실래요? 얘는 P형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 띄지 않고요. 중성을 띱니다. 중성. 보세요. 결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유결합 해줄 게 없다는 것이지 실리콘 원자에다가 붕소 원자 넣은 거예요. 원자에다가 원자 넣으면 중성이죠. 공유결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유결합 해줄 게 없을 뿐이지 중성에다 중성 섞은 겁니다. 중성이에요. 중성. P형 반도체 플러스 성질 띈다 이야기하시면 이제 반도체 이해 못합니다. 아시겠죠? 중성. 그럼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인 집어넣어 볼까요? 이 실리콘끼리 결합한 자리 여기에다가 인을 딱 때려 박는 도핑을 딱 시도합니다. 그럼 어쨌건 실리콘 자리 하나를 인이 대체하죠. 자,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5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고도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주변의 실리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리콘이 내 거니 공유결합 하겠죠.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도 얘가 어떻게 되냐? 남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유전자라고 그러고요. 자유전자는 이제 자유로워요. 여기에 이미 8개가 차버렸기 때문에 얘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예요. 그럼 자유로우니까 이동이 어때요? 쉽죠. 자유롭게 막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또한 자유전자가 있음으로써 이 15족을 넣어줘서 이제 도핑을 시켜줌으로써 자유전자가 결합적 측면에서 생겨버렸고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자이동이 쉽고 그 말은 즉슨 전기가 어떻게 해요? 잘 통하는 거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5족을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N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 띄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중성이에요. 자, 결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전자가 있고 양공이 있을 뿐이지. 그죠? 원자에다가 원자, 중성에다가 중성 집어넣었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이요? 중성 띈다라는 거. 그래야 다음 시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성. 자, 그렇게 해서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까지 알아봤는데요. 수업 내용은 길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업한 내용은 요게 다예요. 요 부분 특히 조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